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정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 나온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조금 사진이 내려가고 나와야 되나? 1초 동안 고민을 했거든요. 약간 사진은 다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원주에 왔거든요. 와서 이제 여러분들도 만나게 되었었는데, 그간에는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뵙고 얘기를 잘 못하다가 직접 뵙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저는 되게 리액션을 보면서 저도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진짜 표정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다들 잘 웃고 계신 거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끄덕여주셔가지고.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고요.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 수업이랑 수능 쪽, 그리고 중학교 수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EBS I랑 EBS 고등, 그러니까 중학 프리미엄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고등학교 수학, 중학교 수학, 뭐 초등학교 수학까지가 엄청 많이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새삼 많이 실감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수학 공부를 아이들이 왜 힘들어했는지를 조금 더 느끼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수학 공부는 딱 이때 꼭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수학 공부의 시작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수학 공부의 시작은 보통은 이제 수능 범위부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수학 1, 뭐 수학 2,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에서 뭐 확률과 통계나 미적분 선택이 아마 가장 많이 있을 건데, 그렇게만 공부를 하면 되는가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수학을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마도 복습이 안 되어 있어서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일부러 골든타임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제 예비 고2, 예비 고3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학은 보시면 연결해서 벌크업이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당장 뭐 수능 부분을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수학 1, 수학 2 막 그냥 진도를 빼게 되면 당연히 기초가 없으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중학교 과정을 그냥 같이 이렇게 보시면 고1 수학이랑 거의 흡사하다는 생각을 아마 학생들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중학교 때 1차 함수, 그러니까 함수, 2차 함수 이런 파트들, 그리고 방정식들, 그러니까 1차 방정식부터 해서 연립 방정식, 식 세우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 거속시라든지 농도라든지 기억하시죠? 그게 이제 식을 세우는 파트였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방정식들이 쭈르륵 연결이 되고, 그리고 중3 때 이제 제곱근이라는 부분이 새롭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 체계가 그때 완성이 전부 다 되는 거거든요. 그 실수라는 부분이 고등학교로 가면서 이제 고1 때 허수 뭐 이런 내용으로 연결이 되고요. 방정식의 근 이런 내용 다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고등학교 때는 다루지 않아요. 도형 파트. 사실 수학 1, 수학 2 이렇게 그리고 고1 공통 과목은 있지만 수능 범위로 오면서는 기하 선택자들을 제외하고는 도형을 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출제가 되어 있거든요. 뭐 이를테면은 수학 1 파트에서 여러분들 뭐 삼각함수 이런 것 있잖아요. 거기서도 똑같이 원이라든지 삼각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 내용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뭐 삼각함수에 들어가서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외접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심, 외심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이들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엄청나게 연결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뭐 입체도형 이런 파트들은 문제로만 출제가 되는데 따로 내용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교재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수학은 분명히 이렇게 벌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알면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일단은요, 복습을 지금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가장 좋아요. 중학교 과정을 그러면 뭐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있는데 1학년은 됐고 2, 3학년 파트만 뭐 열심히 문제를 풀어야 되나요?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속도감 있게 공부를 진행하고 목차를 뽑자라고 해놨는데요. 중학교 2학년 수학 목차, 중학교 3학년 수학 목차 이렇게만 초록창에 검색을 하셔도요. 쭈르륵 나와요. 거기 목차를 보면서 내가 기억이 안 나는 파트들만 체크 해주셔도 내가 어딜 공부해야 되는지가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목차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사실 목차를 보면 연결하는 것들도 보여요. 아, 1학년 때 나왔던 방정식이 1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게 2학년 때 뭐랑 연결되고 3학년 때 뭐랑 연결되고 이런 흐름들, 고등학교 때 뭐랑 연결되고가 보이거든요. 당장 오늘 가셔서 하시면 좋은 것은 목차를 한번 뽑아보세요. 복습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키워드를 찾아서 빈 부분들, 내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 아는 부분 제외하고 체크해서 보시면 좋고요. 그걸 지금 찾은 다음에는 뭘 하면 좋으냐? 개념만 노트에 좀 적어주세요. 갑자기 수능 직전에 가져갈 노트를 준비하시려고 하면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부터 차곡차곡 나만 모르는 부분들에 대한 개념 노트를 만들어 두시면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근해 공식 이러면 누군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누군가는 헷갈려 하거든요. 근데 헷갈려 하는 학생들은 한 달 뒤에도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취약 파트가 있어요. 복습을 하면서 그 부분들 지금 살짝 까먹었다는 부분들은 나중에 또 까먹을 수 있거든요. 노트로 적어두시면 언제든지 내가 기억이 안 날 때 찾아볼 수 있는 나만의 비밀 노트가 됩니다. 그 참고로 제가 그래서 이 EBS에서 지금 수능 개념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중학 파트에 대한 복습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확률과 통계를 거의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근데 중학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좀 깨달은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나 이거를 좀 책으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좀 공부하게 하고 싶다. 목차 다 찾고 어디가 연결되는지 찾고 아이들이 할 시간이 어딨나 제가 해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아예 강의로 뺐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니까 EBS에 오셔서 제 거를 보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진도를 나갈 시간은 있으나 복습할 시간이 없다. 이거 공부 시작의 파트 복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복습을 대체적으로 되게 길게 보시더라고요. 2년치, 3년치 복습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고2 친구들, 그러니까 예비 고2, 예비 고3한테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한다면 고1까지 우리가 배웠던 모든 내용들의 기본기거든요. 이걸 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진도를 나갈 시간은 앞으로도 계속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진도 나가고 기출문제도 다루고 계속 그쪽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럼 지금 당장 겨울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복습이에요. 이것이 지금 되어 있지 않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점점점 수능이 다가올 때 복습하려고 하면 더 불안해서 눈에 안 들어와요. 시험 보고 있을 때 불안할 때 여러분들 시험 직전에 있잖아 우리 1학기에 나온 내용, 있잖아 우리 작년에 나온 내용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보면 머리 하얗게 백지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시기가 당장 오늘이 될 겁니다. 고1 수학 특히 또 중요하죠. 사실 이제 수능 범위라고 할 때는 예비 범위이기 때문에 고1 내용까지가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질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기출문제 같은 것을 분석해 보면 결국 핵심이 되는 파트는 고1 때 배운 내용들, 중학교 고1에 나온 내용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복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개념 위주로만요. 기간은 한 달이라고 잡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중학교 수학을 복습하는 데에는 얼추 일주일이면 되더라고요. 한 뭐 열흘 정도? 네, 그 정도만 잡아도 충분히 중학교 3년치에 대한 복습이 됩니다. 그리고 고1 내용 또한 마찬가지로 한 열흘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1까지의 내용을 복습하는데 최대 한 달이라고 잡은 거예요. 그 기간 이상을 잡게 되면은 진도 나가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복습이 또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거든요. 당장 시작하셔서 정리. 그러나 개념 위주로만 하세요. 고1 수학까지도요. 문제풀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내신 지나갔잖아요. 예비 고2, 예비 고3 친구들한테 고1은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개념 위주로만 노트 정리하시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으로서는. 본격적으로 수능 범위로 이제 향하겠습니다. 복습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1차적으로 들어갔고요. 이제 진짜 수능 범위. 결국은 여기 파트를 이제 열심히 달리게 되잖아요. 특히나 예비 고3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핵심 파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비 고2 친구들도 내신 파트에 해당하기 때문에 워낙 중요할 겁니다. 일단은 수능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되죠. 공통과목 수학 1, 수학 2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수학 1의 경우에는 큰 틀로 볼 때 함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함수. 그래서 그 수학 1의 처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 다음이 삼각함수, 그 다음이
수열인데요. 사실 수열 또한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큰 틀로 볼 때 수학1은 함수, 그리고 큰 틀로 볼 때 수학2는 미적분이에요. 선택 과목에 미적분이 있는데 수학2에 미적분이라고요?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수학2는 공통 범위에 해당하는 미분과 적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에서 미적분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 이상으로 뭐 이제 자연 로그 뭐 이런 것들을 더 다루게 되면서 심화된 미적분, 삼각함수의 미분과 적분 뭐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거든요. 그건 이제 선택 과목을 그렇게 하신 분들의 하나인 이야기고요. 확통이 있고 미적분, 기하 이 세 가지 중에서 선택 과목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두 번째 체크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선택 과목 결정이 진짜 중요해요. 요즘에 이제 미적분이 결국은 수투랑 미적분 연결이 되다 보니까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실제로 미적분 선택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구조로 수능이 바뀌었을 때에는 확률과 통계의 선택이 훨씬 더 비중이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비율은 여전히 확률과 통계 선택이 더 높긴 높지만 거의 흡사할 정도로 미적분이 따라왔거든요. 확통 선택자가 한 48% 선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떨어진 거예요. 미적분이 좀 더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기하 일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확률과 통계는 대학으로 봤을 때 인문 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연 계열, 공학 계열 이쪽으로 가려는 친구들, 이제 예전으로 봤을 때 이과 친구들이라고 하죠. 미적분과 기하 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는 미적분을 더 많이 선택합니다. 최상위권의 학생들이요. 그러면 미적분이 더 좋은 건가 보다,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실까봐 공부량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부량을 말씀을 드리자면 확통이 미적분의 한 절반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최상위권의 친구들의 경우에는 문과 친구들이어도 미적분을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표준 점수라는 파트에서 유리하다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그게 한 4점 정도를 의미하거든요. 잘 생각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공부량과 내가 잘할 수 있는 파트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가지고 제일 나한테 맞는 과목을 선택하시고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은 중간에 바꾸려고 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확률과 통계를 해야지 하고 달려오다가 미적분으로 바꿔야지 공부량이 엄청 많은데, 미적분을 하다가 다시 확통으로 넘어오면 확통하고 있던 친구들보다는 불리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어느 파트가 더 좋을지를 선택하시는데, 한 가지 더는 고2 내신에 맞추어서 선택을 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고2 때 선택 과목까지 배우는 학교들이 있고요. 고3 때 이제 이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이 배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고2 때 내신 파트에 확통이나 미적분이나 기하나 내가 과목을 듣고 있다면 내신 공부하면서 수능 공부까지 되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절약과 공부량, 그리고 나한테 어느 게 더 맞는지까지 생각을 하셔서 고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나중에의 표준 점수의 유불리, 그 유불리를 생각하시는 것보다 내가 잘하는 게 더 좋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걸로 선택하셔서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실제로 수능의 경우에는요, 요즘은 공통 과목에서 어렵게 출제가 되고요. 선택 과목은 난이도가 오히려 좀 쉽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2023 수능도 그랬고 이번 2024 수능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는 확률과 통계를 담당하는데 확통에서 대체적으로 제가 학생들한테 시간도 벌고 멘탈도 벌어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확통 문제를 보면서 오히려 좀 마음의 위안과 안정을 받고 그 위안을 얻어서 그 원동력으로 수투 파트 문제가 더 어려워져 있거든요. 수학투 문제를 해결하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공부 순서도 그렇지만 선택 과목 또한 마찬가지로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수능과 내신은 다르다? 예,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보통 이제 수능 이렇게 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시를 생각하는 경우에는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수시로 합격하는, 그러니까 수시로 대학을 가는 친구들의 비율도 워낙 높기 때문에 내신의 중요성을 놓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을 외치게 되는 이유는 이제 이미 지나온 내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갈 수 있는 거는 수능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정시 파이터가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내신이 필요 없어.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능과 내신은 엄청나게 연결이 됩니다. 결국 내신 파트를 열심히 쌓이면 수능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수능 성적이, 즉 모의고사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개가 완전히 따로 노는 친구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 대체적으로 두 가지가 같이 오르기 마련이거든요. 특히나 수학 과목이라면. 다만 문제의 그 스타일의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일단은 시험 같은 경우에 시험 시간만 해도 좀 다르죠. 당연히. 수능은 100분의 시간을 활용합니다. 그 연습을 30문제를 100분 동안 풀이하게 되어 있고요. 내신의 경우에는 보통 한 50분, 학교마다 좀 다른데 60분의 시간을 주는 학교도 있죠. 그리고 그 안에 객관식부터 해서 서술형 문항까지가 들어가요. 좀 더 바쁘죠.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간들이. 그리고 출제 범위가 내신의 경우에는 좀 국소적이죠. 어느 부분부터 어느 부분까지라고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조금 더 문제가 좁게, 그죠? 조금 좁게, 조금 문제가 약간 아이들이 생각할 때 좀 지저분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게 내신이에요. 대신에 수능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누적된 범위로 가다 보니까 여러 단원 융합으로 나오죠. 오히려 문제 풀면서 내가 이것까지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분명히 문제의 스타일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범위가 다르니까 당연한 건데요. 대신에 요즘에는 그 학교 선생님들께서 출제를 하실 때 가장 많이 보는 문제가 기출문제집을 많이 보세요. 기출문제집에 변형되는 문제들을 많이 보시고 실질적으로 특히나 예비 고3, 고3 때의 내신의 경우에는 그 해에 나온 기출 문제 있죠. 3월, 6월 뭐 이렇게 여러분들 모의고사 볼 거예요. 그 모의고사 문제들을 바탕으로 출제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문제가 엄청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수능 문제들을 위주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쭈루룩 하시면 내신 대비 당연히 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은 딱 하나죠. 내신 부분에 맞는 수능 문제들을 그때그때 풀면 돼요. 학교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내신을 낸다고 할 때 기어이 나는 그쪽을 안 하고 수학 2 문제를 풀 거야 이러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그 두 개를 같이 맞춰서 가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두 개를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따 입시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 두 개가 별개여서 나는 정시로 선택을 했으니까 수시 쪽 파트는 내신은 돌아보지도 않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특히나 수학의 경우에는 그 두 개가 같이 갑니다. 아시겠죠? 오늘 당장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제 목표는 하나예요. 당장 오늘 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자. 당장 내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작심 3일. 이 3일에 대한 것을 제가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되게 많이 중요성을 깨닫고 있어요. 보통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도 우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몇 달을 지속하는 것을 솔직히 기대를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공부 양을 늘리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3일을 제대로 공부를 하고 하루가 무너져도 다시 3일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을 기르는 게 가장 필요해요. 그렇게 따지면 일주일 중에 6일이나 공부한 셈이 되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큽니다. 그리고 진짜 꼭 알아놔야 되는 건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똑같이 정말 열심히 공부 힘들죠. 어제 축구 했죠? 밤에 보셨죠? 그죠? 안 볼 수 없죠. 월드컵 안 보다니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또 오늘은 좀 아이들이 피곤할 수 있어요. 그 공부가 조금 덜 됐다면 다음 날 다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원동력만 길러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계속해서 수능까지 긴 시간을 공부해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일단 3일을 기준으로 그래서 공부하는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학은 개념과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가장 큰 틀이 될 텐데요. 첫째 날에는 진도 나가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진도를 쭈르르륵 빼는 거죠. 그렇죠? 진도를 쭉 빼면서 개념을 공부하는데 개념 공부랑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완전히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저기서 말하는 개념 위주로의 진행에서 위주라고 되어 있죠. 개념을 학습을 하시고 나면 그 개념 바로 밑에 딸려오는 문제들까지가 개념입니다. 수학에서는 개념 공부하고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시는 것까지가 한 세트지 개념만 그냥 노트 정리 이건 우리가 복습 때까지만의 이야기죠. 수원, 수투, 선택 과목, 확통, 미적분 그렇게 그냥 개념만 정리하셔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개념 밑에 있는 개념 바로 적용하는 문제까지를 세트로 하셔서 보시면 좋은데 이 처음 시작하는 날부터 엄청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게 어렵다면 수동적인 학습 또한 오케이라고 해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동적인 학습이란 강의를 듣는 것,
학원에 가서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좋아요.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으면 필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냥 그러니까 내가 교과서를 피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개념은 습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다음에 노트 정리로 마무리라고 되어 있죠. 저는 저 개념 노트 진짜 좋아해요. 지금부터 챙겨 놓으면 이거는 돈 주고도 못 사는 노트가 되거든요. 항상 헷갈리는 것들. 그래서 노트를 한 2가지로 저는 만들어 놓으라고 많이 해요. 나의 취약 부분만 모아놓는 노트.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위해서 개념을 정리하는 노트. 이따 개념 공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지만 개념 노트는 어떻게 쓰는지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전체적으로 공부할 때의 그 흐름을 파악하는 개념 노트 쓰는 게 있고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그 취약한 부분들 다 알겠고 다 공부했고 다 이해했는데도 또 까먹는 그런 공식들을 적어놓는 노트 이렇게 2가지인 거예요. 학생들은 아마 알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다. 나는 그게 잘 항상 떠오르지 않아. 그럼 그거 적어 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2번째 날이 되면은 어제 배웠던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 말고요. 유형 문제집에 있는 스타일의 문제. 이를테면은 수능 완성 스타일의 문제. 수능 특강 교재를 예시로 들면 이제 1월 말쯤 되면 수능 특강이 나올 텐데요. 수능 특강 문제를 예시로 들면은 그 유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뒤쪽에 넘어가면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런 식으로 문제만 모아져 있는 파트가 있죠. 문제집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만 모아져 있는 파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심 2일차에 해당하는 문제풀이를 하려 하면 아무래도 1일차의 개념이 어느 정도가 잡혀 있어야 돼요. 개념 한 장, 문제 한 장 아니고 개념하는 날은 개념 여러 개가 좀 더 들어가줘야지 문제 풀 만큼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심화 개념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심화 개념이라는 것은 문제풀이를 통해서만 얻어갈 수 있는 심화 개념. 이를테면 그 함수 파트의 문제를 풀 때 다항함수 어쩌고 저쩌고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풀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다항함수라는 말의 곧 숨은 의미가 차수를 찾아보면 좋겠구나. 이건 이제 문제를 푼 친구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교재 어디를 찾아봐도 안 나오고요. 문제를 풀다 보면 얻을 수 있는 문제풀이의 팁이라는 것들이 생겨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항함수라는 말은 차수를 찾으라는 이야기구나. 이건 이제 진짜 고난도 문제에서 문제풀이하면서 학생들이 얻어가는 팁이거든요. 그런 개념들을 심화 개념이라고 할게요. 아니면 뭐 삼각함수 파트에서 사인 법칙은 변 2개와 각 2개가 콜라보를 이루고 있을 때 쓰는구나. 뭐 이런 것들 학생들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얻어가셔야 됩니다. 3번째 날만 해도 벌써 1, 2일차에 했던 것을 썸업하라고 제가 해놨거든요. 정리하라고. 1, 2일차에 배운 내용들, 문제들에 대한 것들도 틀린 문제 다시 보기의 날이라고 됐습니다. 사실 이게 어느 정도가 완성이 되고 나면 3일차에 해당하는 건 뒤로 빼고 1, 2일차에 해당하는 것을 몇 번 반복하고 복습의 날을 해주는 게 더 좋겠죠. 틀린 문제 다시 보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해요. 사실 학교 다닐 때는 저도 문제를 되게 많이 푸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거든요. 문제를 많이 풀어서 동그라미가 다 맞아서 한 페이지가 다 동그라미 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거 공부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4, 3, 그럼 10이라고 대답하실 거 아니에요. 어이구 잘했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아는 것들을 공부한 거더라고요. 많이 틀리시고요. 그 틀린 문제를 다시 보는 게 진짜 필요해요. 그래서 왜 수학공부법 이야기하면 문제집 막 3번씩 보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많이 틀리시는 게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계시니까 아이들이 틀리는 거에 절대 스트레스를 주지 마세요. 많이 틀리라고. 지금 틀린 문제들을 대신에 아이가 공부할 수만 있어지면 그 문제들은 내 것이 돼서 수능날 안 틀리는 거잖아요. 많이 틀려야 돼요. 많이 틀려야 되고 그 틀린 문제를 다시 보는 시간을 꼭 가져야만 합니다. 남들은 다 쉽다고 하는데 나만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남들은 다 어렵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쉬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 나한테 약한 문제들을 꼭 발견하셔서 많이 푸셔야만 합니다. 개념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개념이 참 중요하죠.
네, 수학에서는 개념과 문제 이렇게 두 가지만 제대로 정리가 되면 걱정하실 것이 없을 건데요. 공식은 절대 암기가 아니다라고 해놨습니다. 아까 선생님 막 공식 같은 거 노트에 적으라고 했잖아요. 네, 그건 이제 노트에 적을 때의 이야기인 거고요. 대체적으로 수학 개념 공부하라고 하면 그 문제집에 박스 쳐 있는 부분들을 정리한다라고만 생각을 많이 하셔요. 그렇게 하면 수학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모두가 알고 있죠? 수학의 근해 공식. 근해 공식을 왜 외워야 되죠? 전 여기서부터 약간 딴지를 걸거든요, 아이들한테. 근해 공식 왜 외워야 돼? 외우지 마. 외우지 마. 외우지 마. 대신에 이걸 외우지 않고 매번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유도를 하면 돼요. 그죠? 매번 유도해서 풀이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유도를 매번 하다 보면 근해 공식이 없다 하더라도요.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스스로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걸 공식화해서 적용하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적어도 필요성을 아이들이 느끼게 돼요.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필요성이 있다면, 그래서 이게 더 쉬운 방법이라면 그래 이거 정도는 공식화해서 암기해 놓는 게 낫겠네 라고 느끼게 돼요. 왜 X의 개수가 짝수인 식에 대해서 따로 암기하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 하거든요, 아이들이. 안 외워도 돼. 근데 기출문제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짝수를 이용하는 형태로 나오네. 그렇다면 내가 이거를 좀 외워줄 만한 당위성이 생기네. 적어도 저는 그렇게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 납득은 가야지. 내가 외워야 된다는 그 이유 정도는 납득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근해 공식을 잘 찌려보면 루트 안의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 루트 안의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왜요?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갔던, 그래서 복습이 중요한 거예요. 제곱근 파트에서부터 시작이 돼서요. 루트 안의 파트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여기가 0보다 크면 어떠한 형태를 빼고 더하면서 근이 2개가 되고 0이면 1개가 똑같은 근이 2번 나오고 0보다 작으면 이거 실수가 아니네. 그게 판별식이거든요. 사실은 근해 공식으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과정,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고1 때의 판별식이에요. 분명히 연결성이 있어요. 내가 다음 목차의 내용을 보지 않았는데 개념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의문점을 가졌던 게 그 다음 단원으로 나온다면 그때부터 수학 천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흐름을 이해했네. 세상에 내가 교과서를 거의 쓴 거나 마찬가지네. 내가 목차를 이해했네. 그걸 한번 아이들이 느끼잖아요. 소름 싹 오면서 수학이 막 재밌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과서를 주도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냥 암기하라고 하지 않고요. 암기해야 되는 식이 있다면 적어도 필요성이 확실하게 납득되도록 시켜주고요. 그리고 연결성을 꼭 찾게 합니다.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플로우를 타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꼭 랩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수학도 흐름 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꼭 그런 연결성을 잘 찾아주시고요. 그 연결성을 찾는 데 도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키워드. 키워드를 보면서 복습을 하라, 그리고 키워드를 보면서 연결성을 찾으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제가 이 개념 노트 정리할 때 제 강의할 때 가장 그 아이들한테 사랑받는 부분이 개념을 한 판 쓰기를 해요. 그러니까 칠판 전체를 두고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가면서 50분 내내 개념만 제가 쭉 지도처럼 그려가거든요. 그건 어디서 사실 아이디어를 착안했냐면 그 한국사 세기사 선생님들을 항상 동경해요. 좀 재밌잖아요, 사탐은. 수학은 좀 재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재밌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왜 그 역사 선생님들은 항상 아시죠? 이렇게 쭉 줄 그어놓고 네모치면서 어느 시대에 뭐 어느 시대에 뭐 구석기 시대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거를 수학에 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나도 이걸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전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확통에서도 하고 왔지만 기본적으로 뭐 확률 변수라는 게 있는데 이 확률 변수에서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 연속 확률 변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 흐름을 그리는 거예요. 함수라고 한다면 지수함수라고 한다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두 가지의 그 막 삼국 시대 마냥 그렇게 그려놓고 그들의 연결성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에 그래프가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돼야 되지. 그걸 어떻게 이용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지도 그리듯이 개념 노트를 쓰게 해요. 그냥 키워드를 보면서 그 키워드들끼리의 연결을 생각을 해서 그걸 노트로 정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하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천장 위에 수학이 싹 떠다니는 거예요.
싹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되고 나면 까먹질 않아요. 스토리가 생겼으니까요. 개념을 그렇게 공부를 한 번만 해보시면 엄청나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 따로 암기라고 생각하는 그 수학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주세요. 수학 절대 암기 아니고요. 따로 노는 것도 아니고요. 엄청 이해가 한꺼번에 연결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학 원만 해도요. 함수라는 그 큰 틀에서 연결이거든요. 그걸 알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바탕으로 써보도록 하시고요. 자, 문제풀이에 대한 것은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해왔어요. 일부러. 더 많이 내용이 있었는데 좀 줄여봤습니다. 수학은 양치기 아시죠? 문제를 많이 푸는 것.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물론 문제를 많이 풀어서 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수학 4등급까지는 문제만 열심히 많이 풀면 올릴 수 있어요. 4등급 이상으로 가려면 문제만 열심히 많이 푼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풀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미 아는 문제들, 쉬운 문제들을 많이 풀어낼 수밖에 없어요. 또는 답지를 꺼내놓고 풀게 됩니다. 답지를 꺼내놓고 문제를 풀면 속도가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공부한 것처럼 느껴져요. 답지 꺼내놓고 공부하는 게 최악의 방법입니다. 이 답지를 꺼내놓고 공부를 하는 게 왜 안 좋으냐면요. 막힐 때마다 바로 답을 보게 돼요. 고민의 시간을 전혀 갖지 않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말이 평상시에 내가 집에서 문제를 풀 땐 다 잘 풀었는데 시험만 보면은 다 틀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되게 이유가 당연한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풀 때는 시험지 옆에 해설지가 없어요. 그러면 문제를 풀다가 문제가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패스해야 돼요. 모의고사 수능을 예시로 들자면 100분 동안 30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수능을 100점 맞는 친구들 또는 저처럼 수학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30문제를 1번부터 30번까지 순서대로 천천히 전부 다 풀어갖고 만점으로 갈까요? 아니요.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패스하고요. 내가 풀었는데 분명히 아는 문제인데 갑자기 꼬였어. 이런 문제 패스하고 넘어가요. 모를 때 패스하고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왜 평소에는 하지 않죠? 평소에 답지를 꺼내놓게 되면 막힐 때마다 답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럼 고민 못 하잖아요. 패스를 안 해봤기 때문에 시험 때만 패스하려고 하면 너무나 불안해요. 패스 못 하죠, 불안해서. 내가 저걸 못 풀었네. 이 문제를 또 패스했네. 3개를 연속해서 패스했는데 시간 어떡하지? 못 풀어요. 그때부터 머리 백지장 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백지화 만들지 맙시다. 우리 이거 되게 중요한 파트. 그래서 평소에 하루하루 매일 문제를 풀 때 하루 풀려는 양을 정해 놓으시고요. 답지는 넣어두세요.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학원에서 답지를 뺏어간다고. 제가 아이들 만나는데 학원에서 답지를 아예 뺏어가서 답을 모른대요. 그래서 풀었는데 채점을 안 해요. 당일마다. 그거는 이 공식 석상에서 말하기 참 그런데 저희 화장실에서 휴지가 없는 상황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그죠? 문제를 풀고 채점을 안 한다니요. 수학에서 그거 정말 아닌 거거든요. 항상 매일 내가 공부할 양을 딱 정해 놓으시고요. 문제를 풀면서 막히면 별표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별표하고 넘어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시면 안 되고요. 넘어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내가 아까 못 푼 문제들을 차례대로 건드리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도 안 될 때에는 답지를 보세요. 답지에서 채점하신 다음에 그 틀린 문제들을 표시하시고, 틀렸다고 표시하세요. 틀리는 거는 소중한 거니까. 틀렸다고 표시하신 다음에 답지를 보시는데, 여기서 하나 더 팁이 들어갈게요. 답지를 통으로 보지 마세요. 해설을 통으로 들으시면, 강의를 들으시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냥 넘어가면 답지가 공부한 거고 선생님만 공부한 거예요. 알 것 같은데요. 다시 생각하면 못 풀어내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디서 막혔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잘 푸는 풀이만 그냥 들었기 때문이에요. 고민을 하신 다음에 풀이를 보다가 내가 막혀서 해결이 안 된 그 부분을 저 선생님이 언급하면 거기서 일시정지 하셔야 돼요.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런 다음에 다시 푸셔야 돼요. 마무리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다시 떠드는 것을 플레이해서 보셔야 되고요. 답지를 읽을 때도요. 2줄 정도만 가려놓고 보세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함수를 쓰시오, 뭐 어떻게 미분을 하시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그 힌트를 얻으신 다음에 스스로 푸셔야 돼요. 끊어서.
끊어서 보시면서. 근데 그 두 줄을 읽어도 이해가 안 가요. 두 줄 더 보세요. 두 줄 더 보시고. 그래서 힌트를 얻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푸세요. 적어도 12 더하기 13은 25다라는 정답을 내는 그 마무리라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냥 잘 푼 풀이를 보시고 아 그러네 하고서는 동그라미로 바꿔서 넘어가시는 공부를 지금까지 하셨다면 미안하지만 수학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화끈하게 틀렸다고 표시하시고요. 방금 본 것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양치기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어디서 막혔는지 화도 내고 선생님은 저 생각을 했는데 왜 난 저 생각을 못한 거야? 화도 좀 내시고 그렇게 해야지 그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각인이 됩니다. 그러면 한 번 틀린 게 아니라 한 10번 틀린 효과만큼을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습을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틀린 문제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투자하셔서 끊어서 보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패스를 얘기해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는 다 별표로 표시를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살짝 바꿔보세요. 세모도 있고 회오리도 있고 별도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눌게요. 세모는 내가 알 듯한데 그러니까 모르는 거.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거는 세모로 표시하시고 회오리는 뭐냐면요. 풀이에서 꼬였어. 계산에서 꼬였어. 나 분명히 아는 문제인데 꼬였어 인 거고요. 별은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표시를 하세요. 그러면 다시 끝까지 간 다음에 돌아와서 뭐부터 해결해야 될까요? 회오리부터 해결하세요. 안다며요. 아는데 계산해서 막히거나 아는데 뭔가 꼬여버린 문제는 거기서 내가 어딜 틀렸는지 찾아보면 눈에 안 들어와요. 한번 갔다가 머리를 한번 정화시키고 다시 돌아오면은 뭐야 아까 왜 꼬였지? 할 만큼 쉽게 풀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가시고 그 다음으로 세모를 푸시고 그 다음으로 별을 고민하시는 거예요. 별표가 된 문제는 거의 끝까지 모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별표된 문제에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세모나 회오리 되어 있는 문제에 시간 투자를 좀 더 해주는 거죠. 그게 평소에 연습이 되면요. 특별히 내신 준비를 위한, 특별히 수능 준비를 위한 그 시험을 위한 연습 안 하셔도 괜찮을 만큼 됩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이 말을 정말 많이 써요. 지금부터 내가 무엇이 되고 싶어 라는 것을 얼마든지 꿈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통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현재까지의 내 내신이 어떠해서 나는 이 꿈을 못 꾸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아직은 시간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시간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시간의 그 밀도가 정말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많아요.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멋진 꿈을 꾸고요.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보다도 더 큰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것을 원하든 충분히 다 얻어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 꿈을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